제가 소개를 한번 하면은 뜨거운 박수로 한 번만 더 맞이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완벽한 위로보다 서툰 진심이 더 깊게 전해진다는 메시지를 전해줄 이정훈 작가님입니다. 오늘은 미니 강연 30분 정도 진행을 하고요. 또 30분 작가님과 대화 나누어 보고 또 10분 정도는 여러분들의 질문들을 또 받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그 누군가를 위로해야 할 때 어떤 말을 해야 될지 망설이거나 조금 부담스러워할 경우가 있잖아요. 우리 작가님은 그러한 우리의 모습 자체가 굉장히 따뜻한 시간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정훈 작가님께서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그리고 진정성 있는 소통에 대해 깊이 있는 통찰을 전하는 작가이자 강연가이신데요. 특히 위로라는 주제를 통해 우리가 놓치고 있던 감정의 본질을 굉장히 섬세하게 짚어주셨습니다. 대표 저서 앞에 있습니다. 위로는 서툴수록 좋다. 쓰려고 읽습니다. 기획자의 책 생각 등 많은 책들이 있고요. 오늘 이 시간에 저희는 작가님과 함께 많은 이야기를 또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네, 먼저 북살롱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바쁘실 텐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직접 한 번 더 소개를 해주시죠, 작가님. 네. 네. 옆에 계신 분이 아나운서 분이시라 말씀을 너무 잘하셔가지고, 네. 위로는 서툴수록 좋다를 쓴 이정훈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아침에 이제 책이 이제 17세가 돼가지고요. 와. 네, 오늘 17세가 돼서, 되게 또 뜻깊은 날이고, 저 개인적으로도 네. 독자분들에게 감사한 날입니다. 너무 고맙게 생각하고, 더 성실하게, 글을 쓰는 작가로서 살아가야겠다고 또 이렇게 생각하고 결심을 했던 날인데, 이런 날 불러주셔가지고, 어쨌든 너무 감사드리고 오늘 이 시간 저도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내용 또 많이 좀 전달 드릴 수 있도록 좀 잘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와, 17세요, 17세? 네, 네, 네. 오늘이 4월 17일입니다. 네, 네. 잊지 마십시오. 17세. 2026년에 4월 17일에 17세. 네, 네. 대단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축하드려요, 감사합니다. 진짜. 네. 이 기분 좋은 마음으로 그럼 어떤 이야기를 한번 해주실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가님. 그러게요. 제가 보통 이제 강연 준비를 잘 안 해오는 편인데, 게을러서라기보다 이게 갈 때마다 현장에서 만나는 분들이 다 다르잖아요. 다 다르고 다른 인생을 살고 계신 분들이라서 그분들하고 좀 즉흥적으로 떠오르는 이야기들을 좀 진솔하게 나누는 걸 좋아하는 타입이다 보니까 배우면서 하고 싶은 얘기를 자연스럽게 하면 좋을 것 같고, 글쎄요, 제가 사실은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책을 내고서 제가 쓴 책을 안 읽어봐요. 안 읽어봐가지고 가끔 이런저런 내용 좋다라고 해주시면 그래요? 라고 네. 내가 이런 얘기를 썼었구나. 물론 쓸 때는 되게 치열하게 써가지고 정말 몰입해서 쓰긴 썼었는데 그 이후로는 잘 안 읽어보게 돼요. 그래서 오늘도 책에 있는 내용이 어느만큼 그대로 이렇게 복귀 돼서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제 마음속에 있는 이야기를 꺼내다 보면은 뭐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뭐 중복되고 걸리는 부분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게요. 저는 위로라는 단어가 저한테는 진짜 많이 필요했었는데 굉장히 많이 생각하지 않고 살았습니다. 제가 이 동네에 오면은 항상 여기서 저희 집이 멀진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한강공원을 이렇게 뛰는데 추억이 있는 동네입니다. 목구정 여기가. 왜 추억이 있냐면 군대를 제대하고 6개월 동안 아르바이트를 여기 밑에 백화점 뭐죠? 저기 뭐냐 무슨 백화점이지? 갤러리아에서 제가 알바를 했거든요. 네. 알바를 했는데 죄송합니다. 그때 이제 알바를 하러 가가지고 이제 면접을 보는데 제일 시급이 센 데를 물으니까 생선 가게? 그러니까 제일 세더라고요. 이제 지원을 안 하니까.
저 고기 할래요 라고 해가지고 6개월 동안 생선 가게에서 일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생선을 잘 다듬습니다, 지금. 그때 기술을 많이 배워가지고. 그때 이제 생선 가게에서 일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끝나고 나서 이제 씻고 퇴근을 하잖아요. 퇴근을 할 때 그 뭐라고 할까, 지하철을 타면 사람들이 이렇게 피하는, 저를 피하는 이런 그 모습들, 그 느낌을 알잖아요. 그런 것들을 내내 감내를 하면서 6개월을 다녀야 했었는데, 처음에는 되게 많이 좀 부끄럽기도 하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좀 지나면서 이제 먹고 살아야 된다는 문제를 치열하게 사실 고민하기 시작했던 때가 군대 제대 직후부터였으니까, 그런 문제에 정말 당면하고 현실 속에서 내가 한 존재로서 살아간다는 그런 느낌이 강하게 들 때부터 그런 부끄러움들을 스스로가 조금 내려놓게 되더라고요. 네. 그런 경험들이 좀 있어서 여기 오면 항상, 지금도 그때 갤러리아에서 일을 하고 밤늦게 생선가게에서 일을 마치고 씻고 나왔던 그 장면이 많이 이제 기억이 나죠. 그리고 제가 이제 이 책을 쓰게 된 이유는 10년 전에, 12년 전이군요. 2014년 겨울에 써가지고 2015년에 나온 책이 있어요. 그 책이 불리한 청춘은 있어도 불행한 청춘은 없다는 책이고, 그 책을 쓰게 된 최초의 동기는, 제가 일본에서 한 7년 정도 있다가 한국 와가지고, 한국에 와서, 사업을 시작을 했고, 1인 창업을 시작을 했고, 하면서 10년 동안, 근 10년 동안 쉬지 않고 일에만 몰두하고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열심히 좀 치열하게 지내오다가, 소위 말하는, 우리가 말하는 그 있잖아, 번아웃이라는 게 오게 됐는데, 그 오게 된 계기가, 제가 좀 특수한 일을 하고 있는데요. 직업이 전 여러 개거든요. 뭐, 직업적 글쓰기를 하고 있는 작가이기도 하고, 책과 강연이라는 것을 운영하기도 하고, 그리고 28살부터 제가 지금까지 해오고 있는 일은 아주 쉽게 얘기하면은 장례 일을 하고 있고, 장례라고 하면 여러분이 아시는 그 장례가 많습니다. 돌아가신 분의 장례를 치르는 장례업을 하고 있는데, 이게 근데 일반적인 알고 계신 상조회사나 그런 장의사와 같은 개념이 아니고, 28살 창업할 때 기업 오너들의 그 죽음을 사전에 미리미리 기획하고 준비하는 그런 기획사를 제가 28살에 창업을 했었거든요. 그게 이제, 그거를 사실 시작하고 나서 1인 창업을 했기 때문에 기획사를 시장에 안착시키고 하나의 어떤 브랜드로 만들어가는 과정이 쉽지가 않았습니다. 되게 고생을 많이 했는데, 그러다가 회사가 이제 좀 체계를 잡혀가고 실적이 나는 가운데 2014년도에 세월호 합동분향소를 저희가 하게 됐어요. 회사에서, 안산에서 하는. 그때 이제 세월호 합동분향소를 이제 운영과 설치하는 부분들을 하게 되면서 6개월 동안 거기에 상주를 했었거든요. 상주를 하는 동안 잘 모르시는 분들은 또 모르시는데, 거기서 돌아가신 분도 계세요. 일을 하시는 분들 가운데. 근데 그 돌아가신 원인은 잘 모르겠으나, 제가 추정하건데 아마 그 스트레스가 아주 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어쨌든 저도 거기서 6개월을 일하고 왔는데, 복귀를 했는데, 마음이 좀 많이 힘들고, 그때 스트레스 저도 되게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업 자체가 어떤 죽음이라든지 어떤 그런 좀 뭐라고 할까요? 삶의 좀 어두운 사건들을 다루는 일이다 보니까 좀 밝은 일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도 있었고, 그러면서 저 나름의 좀 힘듦이 있었는데, 그때 제가 돌아가신 구본영 작가의 책을 읽게 되거든요. 구본영 작가의 책을 읽는데, 나는 이렇게 될 것이다 라는 책과, 그 다음에 익숙한 것과의 결별이라는 책
책을 제가 읽게 됐었죠. 그 다음에 43살 다시 시작하단가 하여튼 제목은 정확하지 않지만 그 책을 읽게 됐는데 책 한 권을 읽고서 제가 가슴이 두근두근 해서 사실은 잠을 못 이룰 만큼 크게 감명받았던 책이 많지 않았었는데 그 책이 저한테는 그랬었어요. 그래서 새벽까지 이렇게 잠을 잘 못 자다가 보니까 4시가 다 돼 가는데 구본영 작가의 책에 보면은 4시에 일어나가지고 글을 쓰시더라고요. 네, 글을 쓰시고 그래서 또 책도 내시고 그래서 모르겠는데 나도 저분처럼 살아봐야지 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이제 글을 쓰기 시작을 했는데 사실은 그게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고 그래서 어떤 특별하게 책을 써야겠다라는 생각보다 그렇게 쌓인 글들이 모이면 모아서 정리를 하게 되다 보니까 책이 됐던 것 같아요. 자연스럽게 책이 됐고 지금까지 왔다. 그리고 저는 친구가 거의 없어요. 지금도 거의 없는데 정말 친한 친구가 둘이 있는데 하나는 2년에 한 번 정도 통화하고요. 하나는 최근 책에 이 친구 석이라고 네 이야기가 있는데 그 친구는 10년 만에 한 번 통화를 했고 잠깐 만났는데 우리는 거의 만나지도 않는데 가장 친한 친구라고 하면 그 정도. 네. 지금도 친구가 필요한가라는 생각은 줄곧 하고 있고 기본적인 제 정서는 누구로 인해서 행복해지고 누구로 인해서 불행해지고 하는 그런 것에 크게 영향을 받지는 않는 것 같아요. 살면서 계속 혼자 있는 시간이 길었고 혼자서 겪어내는 여러 가지 삶의 진통과 고통들이 있었는데 이런 것들을 결국 누군가로부터 구원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가 삶을 어떻게 바라보고 해석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충분히 혼자서도 희망을 가질 수 있고 혼자서도 극복할 수 있다는 생각을 많이 했고 이게 어떻게 보면 저 나름의 삶의 방편인 건데 예를 들면 제가 유학 시절에 가난한 유학생, 일본에서 유학하는 친구들은 보면 보통 돈 없습니다. 근데 유럽이나 미국 쪽에 있는 친구들은 조금 그래도 있고 희한하게 그렇더라고요. 근데 저는 특히나 더 이제 없는 편에 속했는데 하루는 이제 친구들이 이제 연락이 와가지고 맥주 한잔 하자 그러는데 저는 이제 초기고 돈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돈이 없다 그러니까 보통 그러잖아요. 나와 그러면 내가 한 잔 살 테니까 다음 네가 한 잔 사 이렇게 옛날에 됐었잖아요. 근데 일본 사회에서 만났던 친구들은 안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일본은 그 당시에는 좀 그런 문화였고 지금 우리도 그렇지 않나요? 우리도 그랬죠. 근데 그날 아직도 기억나는데 되게 제 자신이 되게 초라해 보이고 그리고 그때는 한국이 아니고 일본이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요. 기댈 부모도 없고 그 경제적인 여건도 안 되고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때 이제 제가 어떻게 했냐면은 마음이 좀 너무 안 좋았었어요. 그날은 안 좋아가지고 일어나가지고 방 청소를 이렇게 먼저 했습니다. 방을 깨끗하게 청소를 하고 그 다음에 다다미 방 중앙에 의자를 하나 딱 놓고요. 의자에 앉아가지고 CD 플레이어에 싸구려 이제 헤드폰을 하나 쓰고 음악을 틀고 눈을 감고 비행기 타고 떠나는 상상을 하는 거죠. 그때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나는 어디든지 떠날 수 있는 존재고 여기는 비행기다. 난 지금 여행 중이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저한테 있어서는 어떤 의미냐면 어렸을 때부터 그랬어요. 어렸을 때 제가 아마 제 강의를 들으셨던 분들은 이해하시겠지만 초등학교 입학할 때부터
학교에서 이제 따돌림이죠. 따돌림과 아이들에게 집단 괴롭힘을 심하게 좀 당하면서 그 학습 부진화라 그래야 되나? 그게 좀 많이 심한 아이. 그리고 너무 학교에 대한 공포심이 많았기 때문에 늘 말을 더듬고 초등학교 3학년 때까지는 글자를 거의 잘 못 읽고 기본적인 덧셈 뺄셈조차 이제 안 되던 그런 아이였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학교 가는 게 무서우니까요. 항상 아이들한테 시달리고. 그러나 그때는 부모님이 사는 게 너무 힘들었고, 그런데 그 어린 나이에도 제가 부모님을 바라볼 때는 그게 보였습니다. 우리 부모님이 힘들다는 거, 인간적으로 전부 너무 힘든 상황을 겪어내고 있다는 게 보였기 때문에 제가 8살의 나이였지만 그 나이에임에도 불구하고 부모를 배려하는 감정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3학년이니까 8살, 9살, 10살까지 그 시기를 보내면서 한 번도, 지금도 어머니가 이번에 이제 책이 나오면서 어렸을 때 그런 사건들이 있었다는 것을 이번에 알게 되신 거지, 한 번도 입 밖에 제가 이랬어요, 초등학교 때 이랬어요, 저랬어요 했던 얘기를 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학교를 마치면 집까지 이렇게 가는데, 시골이 집이었으니까 이렇게 걸어가는데 일부러 이제 삥 둘러서 1시간, 2시간 먼 길을 택해서 집을 돌아가곤 했거든요. 그때 항상 머릿속에서 놀았던 대상이 저 자신하고 놀았었습니다. 저 자신하고. 항상 뭔가를 상상하고 드라마를 만들고 영화를 만들고 거기에 주인공이 항상 저고, 그래서 저는 맨날 혼자서 노는데 저랑 많이 놀았었던 것 같아요. 그게 어떻게 보면은 태생적으로 지독한, 어떻게 보면 어렸을 때부터 지독한 외로움과 함께 외로움을 껴안고 살아가는 삶이었는데, 지내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역설적으로 지금 제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어떻게 보면은 든든한, 저 자신이라 저라는 사람을 믿을 수 있는 든든한 어떠한 훈련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저는 뭐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삶의 위기라든지 어려움을 맞닥뜨릴 수가 있는데, 그때마다 사람들이 외부에서 뭔가 도움을 찾고 해결의 실마리를 밖에서 찾으려고 하는 그런 그 경향이 많잖아요. 근데 저는 그럴 때마다 저 자신에게 항상 물어보고, 그리고 이 상황을 이해와 해석이라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책에서 언급해 놓은 게 있을 텐데, 불안을 극복하려는 게 아니고 불안은 불안 자체로 이해하면서 그냥 인정하고, 다만 이 불안한 이 상황 인정한 상태에서 내가 이 삶을 어떻게 해석하고 살아나가야 될 것인가를 좀 명료하고 구체적인 시선으로 살아가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그렇게 하면은 결국은 삶에 대한 새로운 어떤 방편, 진리가 아니라, 진리를 찾는 것이 아니라 또 새로운 방편이 나오고 응용이 나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또 한 단계 거쳐가면서 삶을 살아내왔던 그런 과정입니다. 그래서 구본영 작가의 책을 읽고서 불리한 청춘은 있어도 불행한 청춘은 없다라는 책이 나온 다음에 그때 첫 책이잖아요. 오늘 제가 스레드에도 이제 올려놨는데, 오늘 보니까 이제 책이 17세가 나왔어요. 나와가지고, 17세가 어떻게 보면은 좀 쉽지 않은 그런 결과이기 때문에 저한테도 큰 의미가 있었는데, 더 놀랍고 재밌었던 것은 첫 번째 책 있잖아요. 네, 첫 번째 책을 이렇게 검색을 해보니까 사람들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대표님, 첫 번째 책을 구하고 싶은데 책이 안 팔아요. 절판이 돼가지고 안 판다. 그래서 중고로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고 가격이 너무 비싸요 라고 얘기를 하길래 제가 그 검색을 해봤죠. 검색해 보니까 중고가 지금 8만원, 9만원으로 거래되고 있어요. 책 한 권이. 네. 그러니까 오늘은 되게 묘하고 독특한 그런 감정과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냥 그 책이 나오고 나서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는 책이었어요. 책이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았어요. 책이 팔리지도 않았고. 그래서 그 책이 다 팔리기까지
거의 9년이랑 가까이 시간이 걸려서야 책이 3,000부가 다 팔렸으니까 출판사 대표님에게 굉장히 송구스럽죠. 네, 되게 미안하죠. 근데 그렇게 팔리고 나서 그 책이 지금 중고로 8만원, 9만원이라고 하니 그 당시에 15,000원 정가였을 거예요. 네. 그렇게 거래되고 있다는 건 무슨 의미일까? 이건 무엇을 의미할까?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 이번 책을 쓰면서도 책을 내려고 냈던 것이 아니라 보니까 이 글이란 것들이 많이 모여 있더라고요. 저는 어떻게 보면 계속 글을 쓰고 이 글을 써온 것을 가지고 많은 분들하고 사람들하고 제가 한 5년, 6년 정도 됐죠. 5년, 6년 정도를 아침 강연을 하고 있는데 혹시 아침 강연 오신 분들 계신가요, 여기서? 아, 그렇죠. 아침 강연을 하고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매일 새벽에 제가 4시 반이면 출근을 하거든요. 5시쯤부터 해서 2시간을 공부를 하고 그 공부한 내용을 가지고 7시 반부터 8시까지 온라인으로 아침 강연을 합니다. 근데 이 아침 강연이란 게 원래 제가 강연을 할 목적이었던 게 아니고 매일 글을 써야 되기 때문에 매일 뭔가를 읽어야 되잖아요. 새로운 영감이라는 것들이 있어야 되니까, 인풋이 있어야 되니까 혼자 하다가 2가지 문제가 있더군요. 첫 번째는 계속 지속하는데 그 인간적인 어떤 뭐 인내력, 의지의 한계가 자꾸 생기고, 두 번째는 내가 읽고 안 것이 어디까지 아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내가 공부한 것을 누군가에게 약속을 하고 이렇게 전달을 해보는 시도를 하다 보면 내가 얼만큼 이해를 했는지도 알 수 있겠다고 생각해서 시작한 것이 이제 아침 강연인데 이게 이제 하다 보니까 벌써 5년이 됐습니다. 매일 아침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글을 쓰고 사람을 만나고, 글을 쓰고 사람을 만나고, 어떻게 보면 저에게 있어서는 하나의 어떻게 보면 삶의 동기부여도 되고 그들로부터 위안도 얻고 하는 저를 어떻게 보면 계속 추스려주고 동기부여를 해주는 하나의 시스템이 만들어진 셈인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계속 글을 통해서 만나는 분들과의 지속적인 교류가 있었는데, 이것이 하나하나 쌓이면서 이분들이 저를 알아가기 시작을 한 것이 어느 순간 보니까 이 사람 저를 아니까 저의 과거가 궁금하니까 옛날에 나왔던 책을 구입하게 되고, 책이 없으니까 중고를 구입하시게 되고, 중고가 이제 중고니까요. 서로 거래를 하다 보니까 자꾸 가격이 이렇게 올라가게 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있어서 오늘 사건을 이렇게 통해서 추론해 보건데 그러지 않았을까 싶고, 저에게 있어서는 뭐 글을 쓰는 것 자체가, 저는 친구가 별로 없다고 했지만 가장 어떻게 보면 저에게 큰 위로의 도구인과 동시에, 위로뿐만 아니라 동시에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어떤 방향타, 지침이 돼주기도 동시에 했던 그런 작용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이에 대해서 한 가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저도 그 어린 아이인 시기가 있었고, 또 지금 애기들 고등학교 1학년 딸과 초등학교 5학년 아들을 이제 키우고 있는데, 부모인데, 아이라는 존재에 대한 뭐랄까 두려움이라고 옛날 얘기하니까 아이가 왜 두려운가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의미는 정말 아이가 무서워서 두렵다고 라기보다 뭐랄까 그만큼 아이들을 단순히 아이로만 바라보지 않는 시각이 필요하다, 이 얘기인데, 제가 어렸을 때 생각해보면 고작 8살의 나이인데 제가 책에 보면은 슬픔에도 위계가 있다라고 하는 표현을 쓴 적이 있거든요. 슬픔에도 위계가 있기 때문에 나보다 더 슬픈 사람이 있으면 그 슬픈 사람을 위해서 나의 슬픔은 뒤로 좀 밀어놔야 돼 라고 하는 그런 글이 있습니다. 그걸 제가 어렸을 때 저희 부모를 보면서 많이 그렇게 느꼈거든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울지 않는 아이, 그냥 고열이 펄펄 나도 울지 않는 아이,
병원 가자고 얘기하지 않는 아이. 하루는 감나무에 떨어졌어요. 떨어졌는데 땅을 짚었는데 팔이 하나가 팔이 이게 손이 이렇게 들려져 있더라고. 이렇게 꺾인 거죠. 완전 부러진 거죠. 부러졌는데 이렇게 누르니까 쑥 들어가요. 또 쑥 들어가니까 어린 마음에 이렇게 해서 붙여야겠다. 그러니까 엄마가 힘드시니까 이걸 가지고 힘드신데 병원 가자라고 하면은 그게 안 될 것 같은 거죠. 그래서 하루 동안 이거를 붙들고 잔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침에 이게 문먹고 붙죠. 그러니까 그제서야 이제 급히 병원을 가고 치료했던 적이 있는데, 그걸 8살에 그런 생각을 했으니까, 8살, 9살 때. 지금 그걸 생각하면 저는 좀 뭐랄까요, 섬찟하죠. 네, 섬찟하죠. 그리고 하루는 TV를 보는데 5살 꼬마 아이였습니다. 아프리카에, 난민촌 이런 데 있는데. 얘네들이 양동이를 들고 4km를 걸어가지고 물을 뜨러 다니는데, 그 장면을 보면서도 또 한 번 생각을 했습니다. 저럴 수 있다. 저럴 수 있다. 저렇게 작고 어린 존재들이라고 하지만은 그 거대한 슬픔 앞에서, 거대한 위기 앞에서 누구나 어른이 되어버리고 만다. 저는 그게 어릴 때부터 너무 뼈저리게 박혀있고, 그것에 대한 인식이 있어서, 제가 이제 아이를 키울 때, 우리 특히나 둘째랑 남자아이랑 목욕탕을 가면 그 집에서는 이제 함흥차사인 거, 언제 올지 몰라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좀 가다가 이제 궁금한 게 세상이 다 호기심이잖아요. 뭐 이것도 좀 보고 저것도 좀 보고 하다 보면 길을 가다가 멈추고 하잖아요. 목욕탕 집까지 한 400-500m 거리를 1시간씩 걸려서 가야 되고, 근데 목욕하고 돌아오는데 1시간씩 걸려서 돌아와야 되고. 근데 이제 사람들이 보면 왜 그렇게 하냐, 애들을 좀 가르치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뭐 얘기하는데 저는 이제 이 아이들의 세계가 감정이라는 게 있잖아요. 아이들이 정보량이 작기 때문에 호기심을 가지는 건 당연한 건데, 그 호기심을 어른의 입장에서 재단하고 이렇게 끌고 갔을 때 걔들이 느끼는 감정은 어른들이 느끼는 어떤 좌절감이라든지 실망감이라든지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 그 감정을 저는 이해하기 때문에 아이들에 대한 존중은 자연스럽게 나오더라고요. 자연스럽게 나오고, 그래서 지금 우리 인간관계는 좀 상호관계적인데, 그래서 아이들이 바라보는 아마 저런 사람, 저런 존재에 대한 부분들도 굉장히 아빠, 또 어른, 힘이 있는 권력을 가진 사람, 이런 느낌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정말 뭐랄까, 비슷한, 크게 차이 나지 않는, 덩치만 조금 자기네들보다 더 큰 존재, 그리고 자기네들보다 큰 결정권을 가지지도 않은 그런 존재라고 아마 인식하지 않을까. 어느 부분이 정답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저에게는 좀 그런 측면들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살면서 30분이 됐기 때문에 살면서 동료에 대하여라고 썼던 책이 있는데, 지난번에 제가 교보문고에서 같이 이제 진행을 받던 그 친구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 친구가 제가 첫 책을 읽고 저를 찾아왔던 친구고, 처음에 찾아왔던 친구고, 30대 때 막 삶에서 방황을 할 때 하고 있던 친구였습니다. 그리고 그때 제가 회사를 이제 사무실로 옮기려고 했던 이삿짐을 싸던 그날이었는데, 그 친구가 찾아와서 자신의 어떤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방황하고 있고 책을 읽었는데, 제가 구본영 작가의 책을 읽었을 때 느꼈던 그런 감정을 가지고 누군가가 왔더라고요. 근데 그때만 하더라도 그 책을 쓴 게 얼마 되지 않고, 저 스스로가 제가 대단한 사람이라거나 뭐 작가라거나 이런 인식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너무 부담스러웠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친구가 저한테 했던 얘기가, 어차피 자기는 갈 데 없고 또 회사도 나왔고 뭔가 인생에 있어서 뭔가 작은 시도나 드라이브라도 걸어보고 싶은데 자기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그래서 자기를 조금만 도와달라고 해서, 그래서 그 친구가 제안한 게, 이제 사무실을 어차피 가면 허드렛 일을 할 테니까
자게만 해달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사무실 옮기는데 어차피 사람이 요즘 제일 무섭잖아요. 사람이. 근데 저 이제 책 하나를 보고 저 좀 제 인생을 조금 맡아주십시오라고 하는 이런 책에서나 나올 법한 이야기, 이런 인연들은 2번은 잊기 힘들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친구가 별로 아닌 존재, 어떻게 보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그렇게 썩 좋지 않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런 실수가 한 번은 있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한번 드려보자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 친구를 드리고 이제 책상 하나와 침대 하나를 내준 게 인연의 시작입니다. 시작이 됐고 지금 저희가 같이 지낸 지가 12년. 네, 12년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사람이 지내다 보면은 이렇게 부딪히는 부분들도 있겠죠. 네. 그리고 책과 강연이라고 지금 제가 하는 회사가 있고 책과 강연이라는 회사를 만들면서 이 친구한테 했던 얘기가 당신이 배우고 싶으면 배우고 싶다라고 하면은 직원이 아니라 대표가 돼보라고 했어요. 그래서 내가 책과 강연을 만들지만 공동대표를 시켜줄 수 있다. 공동대표를 해보겠느냐 아니면 내 밑에서 직원으로 열심히 일을 해보겠느냐 라고 했을 때 이제 대표가 되고 싶다라고 했는데 대표가 되면 이제 회사의 규모와 상관없이 힘들거든요. 고민을 많이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직원은 뭐 퇴근하면 그만이지만 대표는 그냥 이거 해보기 쉽지 않은 거, 힘든 거예요, 이 친구가. 그래서 지금까지 2번 저한테 이제 그만두고 싶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때마다 저는 두 번 물어보지 않고 그만두라고 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가 되게 당황을 하고 그만두겠습니다라고 하면 왜 그러니? 이렇게 물어야 되는데 그래 그만둬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당황을 되게 많이 했었죠. 그렇게 이야기한 배경은 제가 이제 되게 치열하게 살아왔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기회가 없어서 악착같이 그 기회를 붙들고 늘어지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런데 정말 제가 힘들면 참다 안 되면 이야기를 합니다. 그거는 정말 제가 숙고한 끝에 이야기를 하는 거라 저를 생각한 거죠. 항상 그만두겠다라고 하면 고민을 많이 했겠거니 생각하고 빨리 이 친구하고 병을 보내줘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 친구는 그게 되게 상처가 많이 됐기도 했는데 나가려고 막상 하다 보니까 아닌 거죠. 그래서 다시 들어오고 나가려고 하다가 다시 들어오고 하면서 이 친구가 다시 마음가짐을 새롭게 했는데 쭉 잘 가다가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쭉 잘 가다가 가끔 이렇게 사람이 이제 마음이 안 맞거나 마음이 상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 친구에 대해서도 좀 실망하기도 하고 짜증이 나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하고 그랬던 적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 어느 순간 가만히 생각해 보다 보니까 제가 같이 일을 하면서 사람에 대한 실망을 하게 되면 다른 사람을 좀 찾게 되는 이 사람에 대한 실망이면 다른 대안은 또 없을까를 찾게 되는 시선을 이렇게 자꾸 옮겨가는 저를 보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루는 글을 이렇게 책을 위한 글이 아니라 그냥 메모 형식 글을 적는데 갑자기 정말 인연이라는 거는 계속 새로운 인연, 더 좋은 인연을 만나는 것도 인연이지만 내가 지금까지 만나왔고 또 만나고 있는 현재 인연을 나는 제대로 이해하고 제대로 이 사람을 바라봐주고 있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이 친구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화가 나는 부분, 실망한 부분이 분명히 없지 않아 있었지만 그것보다 이 친구에 감사하고 이 친구의 뛰어난 점이 훨씬 많다는 것. 그것보다 정말 훨씬 많다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시선을 그쪽으로 돌리다 보니까 사실 이건 별거 아무것도 아닌 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동료를 우리가 볼 때, 인연을 볼 때, 정말 내 인생에 중요한 사람을 볼 때 새로운 사람, 새로운 인연, 그 사람을 계속 찾는 것보다 그것만큼 중요한 것이 함께 걸어가고 있는 사람이 정말 나에게 어떤 사람인지를 제대로 알아가는 것 또한 중요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강원도로 강연을 갔는데 이 친구가 바이크를 좋아합니다. 오토바이를 타는데 바이크를 타고 강원도까지 왔는데 둘이서 이제 만났잖아요. 만나가지고 아침에 브런치를 했습니다. 브런치를 했는데 브런치를 하니까 우리
요즘에 브이로그 이런 거 많이 찍으니까요. 브이로그라도 찍어놓자. 찍어놓고 식사하는 장면을 SNS에 올렸는데 그걸 보고 사람들이 댓글이 난리가 난 거죠. 그래서 제가 뭔 댓글이 올라올 게 없는 영상이거든요. 그 사람 댓글을 막 하는데 이 친구에 대한 다 칭찬인 겁니다. 태환 대표가 스윗하다, 태환 대표가 배려심이, 태환 대표가 감동이, 뭐가 감동일까? 이렇게 봤더니, 이제 브런치니까 이게 접시가 있잖아요. 서로 접시가 있잖아요. 이 화면에서 이 친구가 잠깐 사라지고 들어오는데 손에 이제 케찹이 들렸는데 케찹을 이렇게 해가지고 제 접시에다 쭉 짜주고 자기 집 짜서 먹는 거예요. 그 사람들 눈에는 저한테 정말 이게 쭉 짜주는 그 모습이 너무 스윗하고 배려심 있고 하다는 거죠. 근데 저는 그걸 댓글을 보고 알았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정말 이런 작은 것까지 하나하나 지금까지 태환 대표한테 항상 배려를 받아왔더라고요. 이런 작은 것. 그러니까 너무 이런 배려가 익숙하다 보니까 저한테 있어서는 정말 무의식화돼 가지고 느껴지지 않는 건데 외부 사람들이 봤을 때 그것이 생소하기도 하면서 되게 스윗하게 느껴지는 거죠. 그런데 오늘도 우리 같이 식사를 했거든요. 태환 대표는 그래 뭐 덜어주고 이게 이제 하는 게 그냥 본인한테 익숙한 건데 오늘 제가 오늘 강의할 때 이 친구 얘기를 해야 되겠네 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썼던 글이 떠오르면서 그 장면을 보는데 되게 감동이더라고요. 그때. 사람을 알아간다는 것 그 자체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우리가 밖에 인구가 정말 많잖아요. 5천만 인구, 7천만 인구인가요? 항상 밖으로 시선을 돌리고 더 좋은 사람, 어떤 사람 만나기 위해서 애쓰지만 지금 내가 관계하고 있는 이 인연들이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내가 제대로 이해하고 있나? 제대로 바라보고 있나? 이런 시선을 가져보는 것도 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감사합니다. 와, 더 듣고 싶죠. 그렇죠. 작가님, 제가 또 기억에 남는 게 아까 처음 말씀하셨을 때 그 어릴 때 위로가 필요했는데 위로를 생각하지 않고 살았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네. 왜 그랬을까요? 너무 힘들어서 그랬을까요? 일본에 갔을 때는 위로와 뭐 이런 부분들을 생각할 수가 없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정말 아직도 기억나는 게 그 99엔 샵, 100엔 샵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나라 예전에 천냥백화점 이런 거 있잖아요. 다이소잖아요. 제 인생에서 지금 잊혀지지 않은 몇 장면 중에 한 장면인데 너무 한 5끼, 4끼를 굶었을 때인데 그때 20대 때 한 4끼 이렇게 굶으면 눈 돌아가잖아요. 돈이 없으니까 그 99엔 샵 가가지고 두부를 한번 샀는데 일본은 또 우리나라 같이 큰 두부가 없어요. 연두부 같은 거 작은 거. 그거 이렇게 조각 내가지고 하루 동안 나눠서 먹었던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배고픔이라고 하는 극강의 어떤 고통이 저한테 정말 큰 깨달음을 많이 줬어요. 내려놓음. 정말 많은 걸 내려놓게 할 수 있었고 정말 어떻게 보면 그때는 위로는 정말 사치스러운 일이었을 정도로 저한테 있어서는 그런 시기를 많이 보냈었고 이 이후에는 위로를 너무 쉽게 꺼내지는 않으려고 했었어요. 그러니까 자칫 잘못 우리가 이제 자칫 잘못 꺼내면은 소위 말해서 신세 한탄이라 그래야 되나? 감정을 너무 낭비적으로 쓰게 되면은 이것이 나를 이렇게 추스려 올리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나를 더 꺼뜨리게 되는 그런 부분이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함부로 남들에게 위로를 내가 받기 위해서 뭔가를 한다는 것도 하지 않았었지만 나 스스로 나를 너무 위로하려고 많이 애쓰지도 않았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적정한 위로라는 건 있을 수는 없지만은 저에게 있어서는 뭐 너무 이런 거 있죠. 예를 들어서 번아웃이 왔는데 너무 세상 만사 귀찮다. 그럼 만사 귀찮아서 육체적으로 내가 원하는 바가 있어요. 실컷 잠을 자고 싶다든지 어디 나가지 않고 2박 4일 잠을 자버린다든지 아니면 정말 그냥 영화를 한 4편, 5편 연속으로 본다든지 이렇게 제 감정이 원하는 대로 그냥 해줬던 것 같아요. 여기서 내가 위로가 필요한 사람이야 이런 생각을 하기보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넘어갔던 측면도 많은 것 같습니다. 감정의 흐름대로 해주신 거군요. 지금 직업이 다양하시잖아요. 작가, 뭐 최강한현 대표, 또 장례사 이 업무까지 하시는데 그 창업 계기가 있으세요? 네. 네, 그게 또 궁금하죠. 네.
일본에 갔던 것도 돈을 벌기 위해서 갔는데 집이 워낙에 가난했고 아버지가 이제 IMF가 있었고 아버지가 이후에 이제 연락을 끊고 어디 계신지 모르는 상황이 부재 기간이 길었어요. 한 7년 정도. 네. 그러니까 아들이 하나니까 이제 장남 역할을 해야겠다 생각을 해서 군대 이후에 일본을 갔는데 단순히 이제 취학 비자로 어학원만 등록해 놓고 저는 그거 할 생각이었어요. 그냥 열심히 일해가지고 이제 돈을 벌 생각이었습니다. 다른 목적이 없었고. 근데 가보니까 육체적으로 거기서 외국인 노동자죠, 한마디로. 외국인 노동자로서 살아가는 거는 큰 의미도 없고 돈을 벌 수도 없고 몸만 상해서 가겠다 해서 그때부터 제가 이제 공부를 하기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그때부터 이제 공부를 해가면서 학교를 다시 가고 직장을 결국은 좋은 직장을 조금 들어가게 됐고 잘 일본에서 정착을 해서 돈만 잘 벌면 되는 시점이었는데 룸메이트가 자살을 해버려가지고요. 자살을 했는데 이 자살을 한 친구의 최초 발견을 또 제가 했고 그 친구가 회사에서 이제 여러 가지 벌여놨던 일을 수습하는 일을 제가 했는데 그게 엄청나게 스트레스 받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그걸 수습하는 과정에서 제가 공황장애를 얻게 됐어요. 그래서 일본에서 도저히 이제 활동을 할 수 없고 회사에서도 조금 편하지 않게 퇴사를 종용받았고 그래서 일본 간 지 7년 좀 더 되는 기간이었는데 이후에 정말 아무것도 가지지 못하고 한국으로 오게 됐어요. 오게 됐는데 오니까 또 원점이더라고요. 돈을 벌어야 되는데 잘 가다가 원점이더라고요. 그래서 사업을 해야겠다 했는데 돈도 없고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라고 해서 그때부터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찾다가 장래라고 하는 이런 그 힌트를 신문에서 얻었어요. 신문에서 모 기업 회장이 돌아가셨는데 회사장이라고 하는데 이걸 한다는 신문 부고를 봤을 때 제가 일본에 있을 때 철강회사에서 근무를 했었거든요. 그때 회사에 있으면서 타기업 그 장례식을 몇 번 간 적이 있는데 그때 회사장을 직접 봤어요. 되게 정말 이거는 그냥 장례가 아니고 큰 이벤트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거가 있어라고 했는데 한국에도 그게 있어가지고 되게 신기하게 생각하다가 내가 이거 해볼 수 있을까라는 아이디어를 가지고 사실은 말도 안 되게 회사부터 차려놓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가 사실 너무 긴데 그게 계기가 돼서 지금까지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네. 그 오너의 죽음들을 많이 보시잖아요. 네네. 어떤 생각이 드세요? 작가의 입장으로서 또 인간으로서 네네. 어떤 생각이 많이 드실 것 같거든요. 많이 들죠. 네. 저는 돈을 벌려면 정말 돈을 많이 벌 기회가 있었어요. 지난 한 10여 년 동안. 어떤 게 있냐면, 기업을, 제가 어느 정도 기업이 저희 고객사냐면은, 대한민국 1위부터 100위 안에 있는 기업의 한 40% 정도는 제가 다 그 기업의 고객사고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돌아가시고 나면 끝이 아니고 또 추모식도 있고 네. 여러 가지 기업 이벤트가 있잖아요. 그리고 제가 한 20년 되다 보니까 22년 됐어요. 근데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 저랑 미팅을 했던 분들이 뭐 사원 대리 차장급이었는데 이분들이 지금은 사장 임원이에요. 다들 같이 성장해 온 거죠. 그래서 큰 기업이고 총무나 뭐 비서 쪽 바로 들어갈 수 있고 또 기업에서는 또 기업 그 직원들 복지를 위한 상조 이런 상품들도 있고 해서 제가 하고자 했으면은 그쪽 상품을 개발해 가지고 상조 회사를 해 가지고 돈을 많이 벌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1차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고 전 지금 제가 하고 싶은 걸 하거든요. 하고 싶은 걸 하는데 이유는 뭐냐면 기업 오너분들의 이제 돌아가시게 되면 우리가 이제 염이라고 하잖아요. 염. 그러면은 그 수의를 입혀서 관에 이렇게 모시는데 마지막에 수의를 입히실 때 몸을 닦고 정갈하게 이렇게 목욕을 시킨다고 하죠.
이렇게 알코올로. 그걸 제가 항상 참관을 해요. 저는 그걸 전체적인 기획을 하는 사람이고 설계를 하는 사람이지 저는 장례 지도사가 아니기 때문에 직접 그런 부분들을 손을 못 대거든요. 그냥 다 참관을 합니다. 하면 회장님들 모습을 보잖아요. 그럼 우리가 TV에서 보시던 그런 회장님들이 이 사람의 가만히 생각해보면 재산이 얼마일까라고 생각하면 가늠이 안 될 정도의 큰 부를 가지신 분인데 우리가 뭐 빈손으로 간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문장 그리고 언어적으로만 이해하고 있다가 그 모습을 보게 되면 아 진짜네 하는 생각을 정말 많이 하게 됩니다. 이분이 이렇게 가지고 있는 사회적 지위, 명성, 재산 아무것도 못 가져갑니다. 그리고 돌아가시기 직전까지는 사람들이 끝까지 연명을 시키잖아요. 끝까지 연명을 시키기 때문에 몸에 정말 많은 자국들이 남아있어요. 상처 자국들이. 네. 그리고 탈수를 하거나 해서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작고 그렇습니다.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 많이 하거든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생각하면 내가 하고 싶은 일을 가지고 내 행복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 이상은 뭐 없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네. 그런 부분들이 제가 회장님들을 모시면서 되게 많이 제 인생에 대해서 공부가 됐던 부분이고 저를 가볍게 했습니다. 저를 가볍게 했고 제가 하고 싶은 일, 원하는 일을 할 수 있게끔 그 좋은 길라잡이가 돼준 것 같아요. 네. 좋아하는 일,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살자. 네. 행복하게. 네. 이 책 제목이 너무 마음에 와닿았어요. 위로는 서툴수록 좋다. 네. 저도 책을 집필해봐서 알지만은 책 제목이 굉장히 회의도 많이 하고 해서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 제목으로 선택한 이유가 또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그 우리나라가 그렇죠. 그 산업화 이후에 되게 어떻게 보면 이성, 소구적 사고방식, 이성 합리, 그죠? 그리고 경쟁, 그러다 보니까 명료하지 않으면은 좀 바보 취급받았던 것 같아요. 소위 명료하다는 거 똑똑한 척 안 하면은 좀 손해보는 그런 사회가 아니었나 싶어요. 그러니까 뭔가 위로조차도 방법이 있는 것 같고, 위로조차도 계산이 있는 것 같고, 그런 저는 느낌을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이제 책에 나오는 것처럼 친구가 저를 이제 불러요. 지가 이명이 떨어졌는데, 그냥 중요한 건 뭐냐면, 안 친해요. 안 친했는데 저를 불러서 되게 의아했어요. 왜 나를 불렀지? 왜 얘가 나를 불렀을까? 그리고 떨어졌다는 것도 모른 채 갔는데, 논현동 한신포차에서 우리가 이제 술을 마시기 시작했거든요, 새벽에. 그래서 이제 듣다 보니까 임용도 몇 번 떨어지고 그랬더라고요. 그리고 왜 집에 안 갔어? 그러니까 집에 가면 기대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오늘 시험에 대해서. 부모님. 그래 전화를 못하고 이 시간까지 전화를 안 드렸으니까 부모님이 오늘 이번에 떨어졌겠군. 이렇게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그죠? 그 친구하고 있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왜 나를 불렀는지 알겠다. 너무 가깝지도 않고 멀지도 않은. 네. 적당하게 어중간하게 자기를 아는 사람. 그래서 소위 말해서 그냥 아는 사람인 거죠. 그 친구의 의도를 제가 알게 되니까 가가지고 내가 해야 될 일은 아, 이 친구가 정말 마시고 싶은 데는 마시고 하고 싶은 이야기를 다 할 때까지 잘 기다려줬다가 택시 태워서 보내면 되겠구나. 그게 이제 제가 할 역할이었습니다. 거기에서 제가 어줍지 않게 뭔가를 이야기를 하고 위로한답시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제 마음속에 어떤 당혹스러움이 있었냐면 처음에 만났는데 이 친구의 지난 몇 년이 저에게는 없어요. 뭐 관계가 없으니까 뭐하고 살았는지도 몰랐고 무엇 때문에 이 시간에 여기까지 있는지도 몰랐으니까 그런데 있다 보니까 알 필요가 없었겠구나 처음부터. 그렇게 해서 그 친구를 만났던 부분 그리고 이제 그 친구가 사람이 그렇더라고요. 결국 사라지는 부분이어서 자기가 또 회복해 나가고 시간에 치유가 되고 결혼을 하고 또 잘 살아가다가 어느 날 그 친구 연락이 왔죠. 와가지고 책에도 보면 있지만
이 지하철에서 연락을 받게 되면서 이 친구가 너무 밝은 목소리, 잘 지내는 목소리 제가 안도를 했고, 전화를 끊고 나서 제가 이 친구한테 문자를 이렇게 보냈다 그랬잖아요. 이 친구가 그때 술이 취해가지고 계속 했던 얘기가 자꾸 이제 식은밥 타령, 자기는 냉장고 속 식은밥이다. 그래가지고 마지막에 제가 야, 냉장고에 식은밥도 라면에 말아 먹으면 되게 맛있다. 그러니까 인생에 의미 없는 것은 없고 너의 삶, 너의 고통조차도 너의 것이므로 그것을 껴안을 수 있을 때 네가 행복해질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다가 그 문자조차도 사실은 보내지 않았습니다. 않았고 그렇게 이야기가 끝이 나요. 네. 그조차도 저는 그 친구한테 생각할 때 뭐 잘 살고 있는데 굳이 이런 얘기까지? 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 친구가 저에게 전화를 해준 것, 그리고 우리가 밝은 목소리로 서로 안부를 주고받은 것만으로도 뭐 충분한데 라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 많은 고민을 하고 너무 어떻게 보면 정답을 찾아서 정확한 위로를 하려고 하기보다는 내가 서툴지만 내가 있는 그 존재 자체만으로도 사람은 사람으로 네, 치유받고 회복할 수 있다는 생각을 좋아합니다. 이 책의 내용들이 다 좋지만 아까 그 케찹을 짜주셨던 네네. 태화님에 대한 이야기가 들어가 있는데 이 부분을 제가 좀 낭독을 한번 해보고 또 말씀을 들어보도록 네네. 하겠습니다. 돈도 배경도 없던 20대 시절이 내게 가르쳐 준 것이 있다. 마음이 떠난 사람은 일에 정성을 다할 수 없으니 본인을 위해서라도 빨리 자리를 정리해 주는 것이 배려라는 것이다. 당시 나는 삶을 전투적으로 살았었다. 내 한 몸 살아내는 것 외에는 삶의 여유가 없었다. 그러다 보니 남에 대한 배려나 관용이 부족했던 것 같다. 효율과 성과를 우선으로 여겼고 감정적 배려보다는 합리적 판단을 선호했다. 고민하는 신용도 없이 그렇게 하라고 했을 때도 그것이 내가 그를 진정으로 아끼는 방식이라고 생각했다. 서로를 놓아줄 수 있다는 확신이 오히려 더 단단하게 묶어준 것일지도 모른다. 소중한 것은 눈에 잘 띄지 않는다. 바람, 물, 태양처럼 처음부터 있었고 언제까지나 그러하리라는 믿음을 가진 존재들은 잘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그 소중함을 자꾸만 놓치게 되는 것이다. 50으로 접어드는 지금, 인생에서 무엇보다 큰 행운은 함께 걸어갈 사람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걸어가고 있는 사람을 알아보는 것이라는 것을, 누군가를 견딘다는 것은 단순히 참는 것이 아니다. 그 사람을 믿고 기다려 주는 것이다. 10년. 우리는 이 시간을 함께 지나왔다. 그것은 기적이다. 읽어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은 우리 태안 작가님의 태안 작가님이 몰입을 해서 정훈 작가님의 이야기를 듣고 난 후에 더 몰입이 잘 되는 것 같아요. 제 마음까지 막 이게 울렁이는 게 느껴집니다. 네. 제가 이런 걸 썼군요. 네, 너무 좋아요. 네. 네. 그 태환 네. 대표님이신가요? 네, 그러면? 태안 대표요. 그러면 많은 것들을 정말 많이 공유하셨겠어요. 네, 다 알죠. 아, 다 알아요. 다 알죠, 다 알죠, 다 알죠. 그래요. 그 우리가 위로의 말이 오히려 상처가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럴 때가 많죠. 작가님도 그런 적 있으시죠? 저는 딱히 크게 누군가 위로를 작가님께 해주었는데 네. 저게 무슨 위로야 이런 생각 해보신 적은 없으신가요? 크게 위로받아 본 적은 없는 것 같고요. 네. 왜냐하면 사람 만날 일이 거의 없기 때문에. 아, 그러시구나. 네, 정말 사람 만날 일이 없고, 제가 이제 책에 보면은 저는 가장 난이도 높은 뭐 횟집 같은 경우에도 혼자 가서 먹고요. 네. 거의 다 혼자서 많이 하는 편이라 그런 적은 없는데, 친구가 갑자기 이제 병으로 일찍 가게 된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의 단짝이
위문을 갖다가 그 친구한테 따귀를 맞았던 적이 있었는데, 건강한 친구였으니까 아픈 친구를 위해서 사실은 적극적인 어떤 에너지를 주고 싶은 마음에 괜찮을 거라고 평소 이제 친하던 그 시절처럼 이렇게 했는데, 아픈 친구는 그게 너무 속상했던 거죠. 자기의 그 현 상황 고통을 전혀 이해 해주지 못하는 것 같아서 그 자리에서 이렇게 뺨을 때렸다 그러더라고. 근데 그 얘기를 저한테 나중에 하대요. 너무 속상해가지고 자기가 그렇게 때려버렸다고. 근데 제가 그거 들으면서 되게 공감이 됐고 저도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럴만 했겠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가 하는 얘기가, 자기한테 진짜 많이 위안되는 사람은 지금 이 옆 병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정말 큰 힘을 얻고 있다고. 본인보다 훨씬 더 연세 많으신 분들인데 비슷한 병으로 지금 같이 있는데 이분들의 어떤 격려 응원이 큰 힘이 된다. 그러니까 이게 공감이라는 부분이 분명히 필요한 것 같아요. 경험이 겹치는 부분이 필요한 것 같다는 생각이. 그렇군요. 작가님, 그 어릴 때 많이 힘들었잖아요. 그 아기 때, 10대 때. 네네. 그럼 그 내면 아이, 어린 네. 아이 이정훈이 있고 지금의 우리 베스트셀러 작가님이 이정훈 작가님이 계신데, 그 어린 이정훈에게 서툴지만 위로를 해준다면 어떤 위로를 좀 해주고 싶으세요? 걔는 그러게요. 네. 크게 저는 지금 생각해도 위로할 게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네. 그때 걔가 잘 살아냈다고 생각하거든요. 걔 나름의 방식으로. 그러면 건강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건강했다고 생각하고, 자기 나름의 방편을 찾아서 계속 살아냈고, 그러니까 걔랑 저랑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결국 걔가 그렇죠. 제가 되어 있는 것이니까 걔는 걔대로 잘 살아준 거고, 그 덕에 제가 여기 와 있는 거라는 생각이 들고, 한마디 덧붙이자면 위로를 받으면 어떻게 되냐라고 얘기하면 사람들은 치유가 될 거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한 번 받은 상처에 치유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어렸을 때 받았던 상처들도 있겠고, 크면서 사람에게 받았던 상처들도 있겠고, 그러니까 책에 보면 제가 사람에게 받은 상처는 뇌에 상처가 생긴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네. 그래서 훨씬 오래 가고 지워지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는데, 전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도 이렇게 생각해 놓으면 좀 편해지는 게, 치유가 아니고 저는 이 상처들이 특정한 장소에 모여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깊은 구덩이에 이 상처들이 다 있다고 생각해요. 살아 있다고 생각해요. 여전히. 그런데 뭐냐면 현재라고 하는 이 두꺼운 뚜껑이 있는데, 이것을 덮어내서 눌러놔서 얘네들을 덮어낼 수 있는, 튀어나오지 않게 덮어낼 수 있는 현재의 내가 힘이 있으면 그 사람은 건강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그것이 없으면 덜커덕거리고 밑에 튀어나오게 네. 되면은 이제 약한 거죠. 네. 제가 보면 누구라고 얘기하면 좀 안 될 것 같고, 우리 영상으로 찍기 때문에 어떤 분이 있는데, 네. 나이가 이제 제 또래인데 지금도 한 번씩 부모님이랑 싸우거든요. 근데 부모님이랑 싸울 때 정말 뭐라고 하죠? 화가 펑펑 울면서 부모님을 원망하면서 싸워요. 지금도. 그래서 제가 그 모습을 보고 나면은 엄청난 사건이 있었나 보다. 어떤 사건이 있었길래 저렇게 목 놓아서 정말 야수처럼 동물처럼 울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초등학교 6학년 때, 중학교 1학년 때 부모님이 그 친구만 놔두고 가족들이 여행을 가고 먼저 공부시키고, 네. 공부시키고 이러면서 너는 공부해야 돼, 뭐 이런 것들이 있었던 거죠. 그런 데서 오는 어떤 뭐랄까 외로움, 그리고 분노, 이런 것들이 어린 시절이니까 약했기 때문에 덮어놨는데, 크면서 이런 것들이 계속 풀리지 않으니까 어른이 되면 힘이 생기잖아요. 이제 부모님과 대적할 수 있는 존재가 되니까 이게 터져 나오는 건데, 이게 나이가 50 중반이 돼서도
그때의 감정 그대로가 생생하게 재현되면서 이게 다투더라 싸우게 되더라고요. 네,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과연 사람이 치유가 된다는 건 어떤 느낌일까, 어떤 의미일까를 생각해 보게 됐고, 저도 과거에 제 상처를 돌아보게 되면은 지금도 막 불같이 화가 나는 사건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그런 것들을 제가 현재 제가 충분히 눌러놓을 수 있는 힘이 있는가 없는가를 생각해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 차원에서. 그러니까 상처를 안에 눌러두고 구덩이가 있으면 네, 뚜껑으로 이거를 안 네. 나오게끔. 네, 저는 항상 그런 이미지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군요. 좋은데요. 네. 자, 여러분 우리 작가님한테도 개인적으로 물어보고 싶은 것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주저하지 마시고 손 들고 질문해 주시고요. 꼭 이렇게 손 들고 가만히 계시다가 나가려고 하면은 작가님 저기요. 아까 이걸 물어보고 싶은데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혹시 질문하고 싶은 분 계신가요? 우리 선생님께서는 혹시 독서클럽도 운영하시고 책을 너무 좋게 보셨으니까. 얘기를 들어보니까 작가님이 이성과 감성이 굉장히 균형이 잘 잡히신 분이 같아요. 근데 여기서 말씀하시는 내 인생의 가장 큰 행운은 알아봄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이제 가장 가까운 사람을 알아보는 경우도 있지만 나와 같은 결을 가진 사람을 알아보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면에서 작가님이 생각하실 때는 어떠실까? 그걸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나와 같은 결을 가진 사람이면 어떤 결일까요? 예를 들면 어떤 결을? 작가님이 보시는 어떤 나만의 색깔이 있는데 물론 남은 나랑은 틀리겠지만 같은 길을 걸어가는 사람? 근데 이제 그게 처음부터 걸어가는 사람이 있기도 하지만 새로운 사람을 만나서 걸어가는 경우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랬을 때 예를 들어서 직원을 채용한다고 하더라도 보시는 그 시각이나 관점 기준. 우리 이런 질문 많이 받기도 하고 하기도 하게 되는 질문 가운데 저 정말 많이 받는 질문 중에 좋아하는 일을 해야 되나요? 잘하는 일을 해야 되나요? 이런 질문 하는 분들이 네네. 네. 이제 그 질문에 대해서 어떤 분들은 좋아하는 일을 해야 돼요 라고 하고 어떤 분들은 잘하는 일을 해야죠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둘 다 아닌 것 같아요. 둘 다 아닌 것 같아요. 의미 있는 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건 좋아하는 일하고는 다르고 잘하는 일하고는 다를 것 같아요. 내가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한 분이 이런 얘기 했어요. 얼마 전에 저를 찾아오신 분인데 좋은 회사 다녀요. 근데 회사에 대한 불만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것저것 밖에서 자신의 인생을 실험해 보는 거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그리고 나는 정말 여러 가지를 실험적으로 많이 해보고 있어요 라고 하는 것들을 얘가 자랑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회사가 아니라 당신 자신을 온전하게 책임져 본 적이 있냐. 사장 마인드가 정말 사장으로 살아본 적이 있냐 이거예요. 책임진다는 거는 그죠. 책임을 지지 못했을 때는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혀야 되니까 없다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책임을 지게 되면은 당신이 지금 좋아하는 일들은 반드시 좋아하지 않게 된다. 행복했던 일들은 반드시 행복하지 않게 된다. 왜냐하면은 행복한 일은 감정이에요. 감정이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너무나 행복하고 좋은 호텔을 투숙을 해요. 근데 한 3일 정도를 거기서 먹고 자고 가면 아무런 감흥이 없어지는 것처럼. 그리고 이것이 삶의 어떤 생존과 결부가 되면 더 이상 인생을 행복하게 그런 그림을 그릴 수만은 없잖아요. 그래서 좋아하는 일은 반드시 좋아하는 일로 끝나지 않고서 일이 되면 달라지기 때문에 또 잘하는 일도 의미를 찾지 못하면 계속 그 안에서 고통스러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랑 비슷한 삶의 결을 찾는다는 사람은 뭐냐면은 의미를 쫓아서 포기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저는 정말 많은 유혹이 뭐였냐면은 이거 하면 돈 더 벌 수 있어. 이거 하면 돈 더 벌 수 있어. 이런 유혹을 정말 많이 피했던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해서 포기를 하고 제가 원하고 하는 것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삶이고 그것이 저와 이제 결이 비슷한 사람이라고 하면은 그런 측면이 될 것 같고요. 그 책과 강연을 하면서 책과 강연이 지금은 좀 안정되어 있지만 안정되지 못했던 긴 기간이 있었거든요. 긴 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그전에는 지금도 지금 장래 그쪽 사업이 안정화돼 있고 하다 보니까 사실은 저의 경제적인 안정감 거기서 나오고요. 책과 강연에서는 아주 긴 시간 동안 제가 급여 없이 일을 해왔습니다. 급여 없이. 근데 급여 없이 일을 하는데 하루에 12시간씩 이렇게 월화수목 금토일을 그렇게 일을 했죠. 그것은 뭐냐면은 제가 하고 싶다는 의미를 넘어서서 여기에 제가 의미가 네. 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작가님의 결은 그 의미를 찾기 위해 포기할 줄 아는 사람. 네. 그렇군요. 잘 아시겠죠? 네. 또 질문 있으신가요, 혹시? 없으세요? 그럼 제가 추가 질문 하나 할게요, 작가님. 네. 그 책에서 이 말이 되게 와닿았어요. 내가 자초한 모든 순간의 고통을 나는 사랑할 것이다. 이러기가 쉽지 않잖아요. 근데 제가 이 글을 보면서 또 느꼈던 게 요즘에 그 악동 뮤지션의 노래를 들어보셨나요? 이 노래 제목이 기쁨, 슬픔, 아름다운 마음이라는 노래예요. 그 작곡자가 이야기를 하길 한 사람을 사랑할 때 기쁨이 있어서 헤어지면 그 슬픔이지만 그 슬픔조차도 아름다운 마음이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 글을 또 다시 한번 제가 보고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내가 자초한 모든 순간의 고통을 나는 사랑할 것이다. 어떤 분은 잘 되면 내 탓, 안 되면 남 탓, 이런 경우가 있는데 이런 마음을 더 먹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이 질문 너무 감사합니다. 좋은 질문. 특히나 다 좋은 질문이셨지만. 네. 제가 강의를 가면 빼놓지 않고 하는 얘기가 삶은 때때로 맑음이라는 얘기를 네. 늘 강조를 하거든요. 예. 때때로 맑음. 그러니까 맑음이 가끔이라는 얘기. 네네. 대부분은 흐리거나 비라는 얘기죠. 얼마 전에 박신양 씨가 지금 세종문화회관 거기 지하에서 그 전시회하고 네. 있잖아요. 제가 그 전시회에 시작하는 날 첫 번째 손님으로 그 관객으로 갔거든요. 첫 번째 관객 가고 싶어서 네. 기다렸다가 박신양 씨를 제가 되게 좋아하는데 왜 좋아하냐면 그 사람 연기를 다 떠나서 딱 쇼프로에 나와서 이분이 했던 이야기 하나가 되게 좋았어요. 이 삶에 있어서 여러 고민을 안고 살아가던 때 유학을 결심하고 러시아에 가서 연극 공부를 할 때 연기가 제대로 되지 않고 너무 고통스러울 때 교수님한테 신세 한탄을 했더니 그분께서 시집을 한 권 주셨나 그랬을 거예요. 거기에 쓰여있던 문구였죠. 왜 너는 네가 행복해야 된다고 생각하느냐. 뭐 그런 거 있죠. 왜 너만 행복해야 돼? 그런 얘기였습니다. 그 말을 읽는데 박신양 씨가 정말 뒤통수를 한데 얻어맞았다는 소위 말해서 그런 표현을 쓰셨는데 저도 마찬가지예요. 왜 우리가 행복해야 하는 게 당연하지? 왜 행복한 일상이 당연한 것처럼 얘기하고 그것을 반드시 누려야 한다고 생각하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 어머니의 인생은 어땠나? 우리 아버지의 인생은 또 어땠나? 나의 인생은 어땠나? 이 시간을 쭉 보면은 행복했던 시간대, 행복하지 않았던 시간의 비중을 생각해 보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90대 한 10 정도 될 것 같아요. 네. 그런데 흐린 날이 계속 되면은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갖게 되냐면 언제 맑은 날 오는 거야? 언제 비가 그치는 거야? 그리고 우린 뭘 아냐면은 언젠가는 비가 그친다는 거 알잖아요? 언젠가는 비가 그친다는 건 알아요. 그리고 언젠가는 정말 청명한 하늘을 볼 수 있다는 건 알아요. 그건 진실이니까. 그 희망을 갖고서 긴 그런 그늘과 맑지 않은 날을 버텨낼 수 있는 것 같고 또 막상 눈을 떴는데 소풍을 가야 되는 맑은 날을 만나는 그처럼 정말 태양은 태양이고
햇살은 햇살이고 아름다움은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그 정말 온전하게 그것을 그 감격을 누릴 수 있는 것도 때때로 맑음이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 가사를 보면서 저 들었거든요. 그래, 이거 맞는 말이지. 너무 맞는 말이지. 네, 슬픔까지도 아름답다는 이야기는 그런 의미로 저도 해석이 됐었습니다. 제가 우리 작가님 책을 3번 읽었거든요. 이제 보통 북토크를 진행을 할 때는 작가님의 책을 몇 번씩 읽어요. 질문을 또 해야 하고 하니까 저도 알아야 하니까. 그래서 최근에는 악동뮤지션의 그 음악을 들으면서 이 책을 읽었는데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위로가 됐어요.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작가님과 많은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완벽하지 않아도 된다. 왜 우리가 행복해야 된다고 생각하느냐. 이런 걸 또 한번 느끼게 해주신 것 같은데요.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조금 더 따뜻한 변화가 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요. 저희 공지사항 좀 안내해 드릴게요. 저 이제 북토크가 매번 시간대가 조금 바뀌긴 하는데요. 5월, 6월, 7월은 금요일에 진행을 해요. 5월 15일 금요일 5시에 진행을 하는데, 요 북토크는 그 심혜경 작가님이세요. 내일 모레 일은이신데요. 책 제목이 카페에서 공부하는 할머니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번역가로도 활동을 하시는데, 많은 책을 번역하셨어요. 근데 번역 공부를 50대가 넘어서 시작을 하셔서 대단하셔요. 그래서 카페에서도 계속 공부하시고 이런 분이시고, 대단하시다. 또 다른 작가님이 또 계시는데요. 이 자리에 오셨는데요. 6월 19일 금요일 5시에 지휘자로 활동하고 계시는데 지휘자의 소통법을 집필하신 우리 김진수 작가님 와 계신 박수 한번 주세요. 네. 네, 우리 작가님께서 또 얼마 전에 그 지휘자의 이제 소통과 빗대서 좋은 책을 집필하셨는데 6월 19일에 이제 진행을 합니다. 자, 관심 있으신 분들은 현대백화점 앱을 통해서 신청을 해주시면 되실 것 같고, 그리고 제가 아까 이 낭독을 좀 해드렸잖아요. 낭독과 관련된 제가 프로그램을 또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이 공간에서는 작가님들과 함께하는 북살롱, 네. 그리고 신유아의 낭독살롱은 여의도에 있는 매일의 기쁨과 위로라는 공간에서 진행을 해요. 4월 23일 목요일 저녁 7시에 진행을 하는데, 이 부분도 이제 저희 오픈 채팅방 있거든요. 신유아의 낭독살롱 검색을 하시면은 입장하셔가지고 공지 받으실 수 있고요. 여기에 또 우리 혜미님께서도 항상 오셔가지고 낭독하시는데 많이 힐링하고 가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책을 눈으로도 읽고 마음으로도 읽고 소리로도 읽으면 훨씬 더 좋거든요. 오늘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작가님께 사인 받고 싶거나 사진 촬영하고 싶으신 분들은 앞으로 나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작가님, 오늘 어떠셨는지 한 말씀 해주시죠. 저 위로됐습니다. 아, 저도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